못된 인간이 잘 삽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편하게 삽니다. 당신은 평생 양보하고 참았는데 그들은 우겨서 다 가져갔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만 손해봅니다. 성실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당신이 너무 착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밀려났고, 직장에서 이용당했고, 가족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모두 당신의 착함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형제 중에 누가 제일 잘 삽니까? 부모님께 효도 안 하던 사람이 제일 잘 삽니다.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어떻습니까? 평생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챙기느라 정작 당신 인생은 없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저축도 못 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제일 잘합니까? 당신한테 돈 빌려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신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이제 연락도 안 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베풀었는데 말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랬습니다.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굳은 일 도맡아 했습니다. 승진은 누가 했습니까? 눈치 빠르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던 사람이 했습니다. 당신은 정년까지 일했지만 직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말합니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고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 취급받고 못된 사람은 똑똑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풀릴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지, 왜 못된 사람은 편하게 사는지,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적이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았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이 왜 손해를 봤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68세 이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사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셋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심부름을 제일 잘했습니다. 오빠들은 공부한다고 심부름을 안 했습니다. 정숙 씨만 했습니다. 착한 딸이었으니까요. 25살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숙 씨한테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오빠가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2살에 겨우 결혼했습니다. 결혼 자금은 당연히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오빠들은 다 부모님이 해줬는데 말입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오빠들은 다들 바빴습니다. 큰 오빠는 사업한다고 바빴고, 둘째 오빠는 직장 다닌다고 바빴고, 셋째 오빠는 애들 키운다고 바빴습니다. 정숙 씨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부모님 병원 모시고 집안일 챙겼습니다. 남편은 불평했습니다. 왜 당신만 하냐고. 오빠들도 있지 않냐고. 정숙 씨는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하나만 낳았습니다. 둘째를 가지려고 했는데 부모님 병수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오빠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큰 오빠는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둘째 오빠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자식들을 다 유학 보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이 터졌습니다. 유산 분배 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큰 오빠는 이미 사업 자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집 살 때 2억을 받았습니다. 셋째 오빠는 유학 자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남은 재산을 사등분한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 몫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정숙이가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큰 오빠는 착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는 결혼할 때 받은 거고, 정숙이는 30년 동안 부모님 모시면서 집도 쓰고 용돈도 받았잖아. 셋째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바빠서 못했지만 정숙이가 부모님 모신 건 딸로서 당연한 거지. 정숙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주말도 없이 부모님 모셨습니다. 자식도 포기하고 여행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는데 정숙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내가 양보한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큰 오빠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산은 사등분했습니다. 정숙 씨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바보였구나. 착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숙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정숙 씨처럼 살아왔습니다. 착하게 살다가 손해본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못된 사람은 잘 사는지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속으로는 하기 싫어도 겉으로는 알겠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두 번, 세 번 부탁이 옵니다.
그렇게 계속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당연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당신이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씨가 그랬습니다. 부모님 병원 모시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바쁘다고 하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빠들은 정숙 씨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자기 욕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남한테는 베풀면서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도와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 감당합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됩니다. 정숙 씨는 결혼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들은 받았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봤습니다. 세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 번 착하게 대하면 계속 착하게 대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이용해도 계속 참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못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착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이용합니다. 정숙 씨가 한 번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하자 오빠들은 손을 뗐습니다. 정숙이가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거절하면 미안해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부탁하는 것도 미안해합니다. 이 죄책감이 당신을 계속 희생하게 만듭니다. 정숙 씨는 유산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참습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용당합니다. 참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 더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평생 참다가 병들고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못된 사람은 왜 잘 살까요?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겁이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감옥 갈 정도는 안 합니다. 그 선은 지킵니다. 정숙 씨의 오빠들이 그랬습니다. 부모님한테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 사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학 자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충동적입니다. 하고 싶으면 합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고민하는 동안 이미 행동합니다. 정숙 씨가 결혼 자금을 고민하는 동안 오빠들은 이미 받아갔습니다. 정숙 씨가 부모님 눈치를 보는 동안 오빠들은 이미 챙겼습니다. 셋째, 공감 능력이 낮습니다. 남이 힘들어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정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용하는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정숙 씨의 오빠들이 그랬습니다. 동생이 30년 동안 희생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질의 차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남의 감정을 잘 느낍니다. 남이 힘들면 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남을 돕게 됩니다. 못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 낮습니다. 남의 감정을 잘 못 느낍니다. 남이 힘들어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것은 뇌과학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공감 능력은 뇌의 특정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위가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덜 활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은 권력의 문제다. 착한 것은 약한 자의 도덕이고 못된 것은 강한 자의 도덕이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참는 사람이 집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조용한 사람이 집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한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착하면 이용당한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못되게 살아야 할까요? 착한 사람이 못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못되게 행동하면 괴롭습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착하게 돌아갑니다. 정숙 씨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빠들한테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산을 더 달라고 우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착하되 바보 같지 않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풀되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하세요. 형제가 일을 부탁하면 나도 바쁘다고 하세요. 이웃이 심부름을 시키면 오늘은 힘들다고 하세요. 한 번 거절하면 두 번째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정숙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빠가 부모님 모시라고 했을 때 나도 바쁘다고 했다면,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다면, 한 달은 내가 하고 한 달은 형이 하자고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오빠들도 책임을 나눠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욕구를 표현하세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세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한테 유산 이야기를 꺼내세요. 나도 결혼 자금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세요. 나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세요. 나도 사업 자금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정숙 씨가 유산 분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다. 내 시간과 돈과 인생을 바쳤다. 형들은 그동안 자기 인생을 살았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업도 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것을 유산 분배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오빠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일관성을 깨세요. 항상 착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세요. 상대방이 이용하면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착한 사람이지만 호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한 번은 들어줬지만 두 번은 안 된다고 하세요.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하세요. 상황이 바뀌었으니 나도 바뀐다고 하세요. 일관성을 깨는 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저러냐고 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깨어난 것입니다.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니라 현명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당신이 거절한다고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당신을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착한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 합니다. 가족인데 이것도 안 해주냐고 합니다. 형제인데 이런 것도 거절하냐고 합니다.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도구를 버리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 이용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끊으세요. 가족이어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으세요. 만나지 마세요. 명절에도 안 가세요.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정숙 씨가 오빠들과 연락을 끊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번 얼굴 보며 화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평생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당신 편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세요. 힘을 얻으세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면 좋습니다. 친구가 그런 사람이면 좋습니다. 자식이 그런 사람이면 좋습니다. 동호회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좋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편이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납니다. 두 명이면 더 좋습니다.
3명이면 더욱 좋습니다. 정숙 씨의 남편이 처음부터 정숙 씨 편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빠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산 분배 자리에서 남편이 함께 앉아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7번째, 못된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해하려 할수록 당신만 힘듭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합니다. 왜 저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정숙 씨의 오빠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리를 두세요. 생각하는 시간만큼 당신이 지배당합니다. 생각을 멈추세요. 용서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당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8번째, 공포에서 벗어나세요. 누구도 당신에게 소리 지를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공포를 느끼게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세요.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포는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9번째, 의존을 끊으세요. 심리적으로 의존하면 관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정숙 씨는 오빠들한테 심리적으로 의존했을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헌신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를 버리세요.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인정을 찾으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그곳에서 당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10번째,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미움받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미움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가까우면 서로 찔리고 멀면 추위에 떤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너무 가까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친구라고 너무 가까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래야 서로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편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이용당한다고 합니다. 경계가 있어야 존중받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만드세요. 여기까지는 좋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그으세요. 그 선을 지키세요. 누가 넘으려 하면 단호하게 막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일은 당신의 욕구를 표현해보세요. 모레는 일관성을 깨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당신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석 달 후면 당신의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되 바보같이 살지는 마세요. 베풀되 당하지는 마세요. 양보하되 밀리지는 마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편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때 단호했어야 했는데, 그때 오빠들한테 따졌어야 했는데. 당신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1번을 실천하실 건지, 3번을 실천하실 건지, 5번을 실천하실 건지, 10개 모두 실천하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자신도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도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함께 변화하는 우리가 됩시다. 착하되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베풀되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충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현명하게 사세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당신이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